헌재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 자리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법조팀 조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침에 예. 제가 화면에서 봤더니 헌재 가셨더라고요. 예, 네. 탄핵 소추단 일원으로 네. 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파면 네. 선고를 지켜보신 거네요. 예. 어떠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일종의 조견표라 그러나요? 대조표라 그러나요? 그래서 5개 쟁점 딱 준비해서 이제 이거는 인용 쪽이겠다, 아니겠다 이제 동그라미 가위표 칠 준비를 딱 하고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그 문영배 현재 소장 권한대행이 쭉 읽어가는데 그동안은 시간을 많이 끈다, 지체한다, 뭔가 이게 뒤집기에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헌재 재판의 그 어떻게 보면 판결 요지라 그러죠. 쭉 읽어가는데 첫 번째는 매우 단호하다. 두 번째는 숨이 일관하면서 매우 속도감 있게 일필휘지라고 그러잖아요. 글 쓸 때 한 번에 쫙 써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쫙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도저히 인용될 수밖에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겠다. 처음부터 그 계엄의 정당성, 합법성, 실체적, 내용적인 하자 문제부터 딱 짚어가시는데 이거는 끝났다 이미.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톤이나 전체 그 다른 헌법재판관님들의 태도나 이런 그 몸짓도 굉장히 우리는 이제 통합돼 있고 단합돼 있다 이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쭉 들으시면서 전원일치로 판결이 나겠다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예. 우리 흔히 이야기는 8대0. 8대0 나올 거다. 나올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그 맨 처음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 뭐 일사부재리니 여러 가지 증거 채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끊고 정리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럼 이 계엄이 과연 정당했느냐 문제, 그다음 비상계엄의 요건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딱 아니다.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극심한 사회 혼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포고령 나오고 국회 침탈 나오고 선관위 군대 보내는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퇴직한 대법원장 등 재판 판사들에게 대한 이런 그 압력. 그래서 순서대로 쫙 내려갔어서 이거는 무조건 인용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었습니다. 핵심 쟁점이 5가지였잖아요. 네, 그중에 그렇죠. 뭐 하나만 중대하게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파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의원님 딱 들어보시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네. 판단은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들으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게 거의 그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5인데 1은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고 2, 3, 4는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문제면 전체가 문제인. 즉 비상계엄을 실행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중대한 위헌,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매우 논리적이고 탄탄하게 쓰여지지 않았나 요즘은.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게 이제 약 114페이지인가요? 그 추가로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매우 상세하게 이 그 판결의 근거를 밝히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판결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잖아요.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위헌이냐 위법이냐 뭐 중대하냐 이런 것뿐 아니라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심지어 체포, 구속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범, 내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수사권 조정의 혜택이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검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찰, 경찰, 거기다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공범들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사실관계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내란죄를 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이건 검찰이건 수사를 하면 수사를 받겠다 해놓고 사실은 거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공범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범에 대한 수사도 검찰뿐만이 아니라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윤 대통령 물론 공수처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실관계의 파악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용이했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 세세한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그에 기반해서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들을 그 사실관계 입각에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판단하면서 반박하는 그런 결정문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관계, 촘촘한 사실관계까지 따지면서 법리를 적용해 준 그런 상세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한 결정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끌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썼어야죠,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이 예. 교수님의 이 분석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끌고 판결이 늦어지고 했었는데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재판관님들이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 또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까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판 마그나카르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운영되어야 되고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로 총체적으로 다시 쓰신 것 아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감명을 받았던 것은 대한국민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뭐 이게 아니고 아예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로는 그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민주주의에서는 비록 정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수당 소수당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22대 총선, 4월 10일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도 얼마든지 야당과 협치의 기회가 있었다. 이런 평가까지 하면서 아주 준엄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은 그 방금 임지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증거의 확보. 그러니까 15상자 이상의 그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기서 온 진술 자료를 이미 확보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 문영배 현재 소장께서 그렇게 확인하셨거든요. 이거 본인이 진술한 건 맞느냐, 진술한 건 내용과 같느냐. 이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본인이 한 것과 같은지 보고 서명해라. 그 자리에서 한 20분, 30분씩 줬어요. 그 증인 그 신문 할 때도 네. 20, 30분씩 시간을 주면서 본인이 쓴 조서를 일일이 확인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분명하고 단호한 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전부 다 예. 정말 헌재가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 했어요. 조 기자, 그러면 선고일이 공지가 된 다음에 그때 뭐 이미 판결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평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고심한 겁니까? 네, 선고 일자를 정한 게 사흘 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평의를 계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9시 반부터 평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판결이 내려진 게 맞냐, 의견을 혹시 재판관들이 바꾸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생각들이 나왔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선고 직전에 열렸던 최종 평의에서는 일부의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의 정말 간단한 논의밖에 없었다라고 취재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가 낫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대화가 오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견이 갈렸던 건 없었고 결정문에 담겼던 보충 의견도 한참 전에 나와서 이미 토의가 충분히 됐던 상황이었다라고 취재가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충 의견은 이제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 의견에서 시간을 충분히 썼을 거다. 그렇지만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본안 토의와 평의가 가능했다. 그래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썼고 그렇지만 보충 의견은 이미 그때 확정됐을 거다. 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문구 하나까지 신경을 썼군요. 지금 속보 잠깐 전해드릴게요. 중앙선관위에서 오늘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선거관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뭐 이런 것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 정말 이렇게 문구 하나까지 신경을 쓴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실 때 대한국민이라는 네. 단어에도 주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헌법학자 측면에서 좀 남다르게 보시는 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문구를 굉장히 다듬고 저는 편결을 이미 했다고 생각해요. 선고일자 잡을 때, 그 직전에. 예. 왜냐하면 그 편결을 하지 않으면 의사는 내가 인용으로 하겠다 해놓고 편결한 날 가가지고 지금 그날 선고해야 되는데 직전에 난 인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국민의 이목이 이렇게 집중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미 편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통제했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뭐 편결을 그날 하고 그날 선고를 하고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편결을 이미 해놓고 지금 계속 문구를 다듬은 거예요. 그 이후에 평이라는 거는. 그래서 방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한국민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헌법 전문 맨 앞에 나오거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통과 불의의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이란 말이 헌법에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그걸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신 걸로 봐서 정말 문구를 굉장히 많이 다듬으셨고 멋있게 다듬으셨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네. 걸렸어요. 조금 더 빨랐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이제 헌법재판소야말로 가장 정무적인 재판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도 법인데 국민의 감정, 여론도 봐야 되고 또 증거가 불충분했을 때 그 불충분한 증거 안에서 이 본질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정치적 역관계까지 감안한다. 특히 여론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그 3월 20일 있었던 우리 이재명 대표 판결까지 쭉 밀어놓은 상태. 3월 26일. 6일까지. 네. 그리고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도 분명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죄가 나온 뒤로 좀 속도를 냈는데 그 전까지 너무도 힘들게 했죠, 국민들이. 말도 못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광장에 나왔던 국민들이 막 손잡고 거의 울 듯이 잠을 잘 수 없다. 왜 이러냐, 불안해 죽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제2계엄의 가능성 과연 없느냐. 도대체 왜 너무도 명백한 거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이런 불만과 토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헌재도 부담을 느꼈겠지만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늦어진 판결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어요, 조 기자? 저희가 네. 오늘 4,818대 1의 경쟁률을 뚫어내신 일반 방청객들 몇 분을 선고 끝나고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기립박수를 치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파면이 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전반적으로 이 주문을 낭독하는 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파면을 확신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굉장히 평안한 분위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이 네. 얘기 거의 제일 먼저 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 작년 7월 달에 네. 임시국회 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할 때 처음 지적을 했었고요. 저는 그 가능성은 100%다고 봤습니다. 그 주장을 하신 이후에 지금 네. 오늘 탄핵 파면까지 보셨습니다. 쭉 네. 보시면서 네. 어떠셨습니까?
그 윤석열 정권의 특성은 뭐냐면 국민의 지지 그리고 국가가 가야 될 비전을 놓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을 손아귀에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정권이나 대통령이 흔들릴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게 국정 운영이 아니었죠. 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올바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1%여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여차하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 국가를 끌고 가겠다. 그게 검찰을 앞에 세우고 뒤에는 군을 놓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친위 쿠데타라도 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처음부터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할 처지에 있으니까 첫 번째 검찰이 먼저 대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사법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하던 정당이 뒤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 도망을 갔는데 여차하면 다시 기각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군이나 누가 나서서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정당도 믿을 게 못 되고 검찰만 완벽하게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군까지 그 자신의 어떤 외곽 지지 세력으로 포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국민에서 멀어지는 거죠. 검찰과 군을 가까이 하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국정 운영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한 번 멀어지면 계속 그게 일종의 악순환으로 되풀이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용산 이전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될 경우에 제2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제2계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왜냐하면 12월 4일 1시 6분, 2분에 이제 그 본회의에서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1시 6분에 곽정근 사령관이 그걸 알고 대통령의 지시를 항명인 줄 알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상황은 새벽 5시 반까지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2 그 경비 태세 유지 2급 발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군이 대기 태세에 있었고 그다음에 증평이나 익산에 있었던 그 특전사가 유지되어 있었고 3시 반에 계룡대에서 군 장성들이 원스타 투스타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2계엄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1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시에 다시 곽정근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곽 사령관이 그 전화를 안 받아서 다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당시에도 제2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고 만약 이번에 기각이 됐으면 그거는 무조건 내란 면허증이니까요. 그건 우리 임시봉 교수님 잘 아실 텐데 내란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포고령 제1항 즉 어떠한 정치 활동도 다 금지한다 이런 것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마련한 계엄실무 편람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계엄실무 편람 3, 4페이지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 수호하는 것이 목표고 입법부는 절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무 편람에. 근데 포고령 1호에서는 입법부를 정확하게 대상으로 하고 군이 투입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기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2계엄은 너무도 확연하게 명확하게 예비되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관저에서 조용히 있을 때 뭘 했겠습니까? 기각되면 내가 뭘 할 건가? 내가 직무 복귀하면 또 개헌도 하고 뭐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개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대 다수인데 민주당이. 그걸 개헌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임기 연연 하지 않겠다는데 그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제2의 내란을 해버리면 되는데. 오늘 그 선고문에 보니까 정치인 체포 부분도 들어 있었잖아요. 이 정치인 있었습니다. 체포나 증인 회유 논란은 의원님도 관계가 돼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곽정근 사령관은 12월 5일 날 국회 국방위가 열리기로 되어 있어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번 계엄에 참가한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항의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12월 6일 날 간 거예요. 갔는데
김병준이랑 저랑 갔습니다만 겁나잖아요.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로 간다는 게. 그래서 밖으로 나오시라 해가지고 면회실에서 만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또다시 이런 그 계엄 선포를 하면 윤석열의 지시가 있으면 따르겠냐. 근데 안 따르겠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10시에 대통령 전화를 안 받고 그 비아폰을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 마음을 다잡고 나와서 그러면은 제2의 내란 계엄 지시가 있어도 안 하겠다. 네. 그거는 현직 특전사령관으로서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용감한 행위인데 그게 어떻게 회유로 되겠습니까? 저희가 야당 의원이 아직도 여전히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뭘 주고 뭘 받아서 회유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속보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는데 정치적 중립 준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런 연장선상이고요. 군은 앞으로는 이제 절대적 중립을 지키겠고, 그러니까 뭐 그럴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무슨 뭐 정세를 틈타서 군부 쿠데타를 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를 국민 앞에 맹세한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헌법에 국군의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5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당연한 거를 뭐 이야기한 건데 나름대로 그런 의미는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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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도 이 질문을 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예. 했었고 예. 그 지금 이제 국방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이 이 부분을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럼 이게 왜 나왔냐 하는 것인데요. 그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문에서 요지 보면은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온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때 투입된 군인만이 아니고 온 군인들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가진 군인들로 하여금 시민들과 대치하게 했다. 이것은 통수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거다라고 분명히 했고 좋게 표현하면 이것에 대한 호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한 자정의 시작, 자정 노력의 시작이 아니겠느냐까지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임지봉 교수님하고 이제 외신들도 이거 많이 보도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한미 대사관에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보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만큼 잘 알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외국이요. 굉장히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은 알았는데 이 정치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이 선진국인가를 지켜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무혈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저는 이번 혁명을 야광봉 혁명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그러한 야광봉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국회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젊은 세대들 또 다른 국민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헌재 파면 결정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의 헌재 결정이란 것은 헌법재판관 8명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이 명령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권력도 국민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부여했는데 이 위임한 자의 뜻에 어긋나게 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들과 나누어 가지려 하고 결국은 위헌위협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자멸의 길을 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명히 목소리를 내서 이제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위임한 그런 권력을 거두어드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그 국민의 명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파면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헌법 연구자로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에게요. 대한민국에 한 수백 명 되는 헌법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했습니다. 국민들이 없었으면 이제 헌법이 계속 유린됐겠죠. 그렇다면 저희 같은 헌법 연구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또 양심에 따라 헌법을 연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잠깐 제가 성고문에 보면요, 이 뭐 비상겸이 금방 끝났다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지만 그게 거기에 있었던 시민들과 또 군인들의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말 이 전체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매우 세세하게 들여다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끝내는 게 어딨냐. 그게 우리가 경고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힘 있는데 안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이 헌법재판소는 배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계엄군이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다. 그럼 왜 못했느냐? 그것은 국회가 대응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민들, 그 시민들이 막아낸 것이고 그 현장에 투입되는 군인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살아온 그 군인들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느낌과 자기 확신이 있어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이거든요. 이 평가는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매우 단단한 토양을 형성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막아낼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 이번 판결문이. 그리고 군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죠. 우리 군이 이제 민주주의 속에서 큰 국민의 군대다. 국민의 군대니까 이렇게 다시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된다. 통수권자는 그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례이면서 선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탄핵 심판에서는 파면 선고가 났지만 형사 재판도 있고 수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 기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선 탄핵이 된다면 조만간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것 같다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직권남용이나 외환 유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분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아마도 추진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팀이 비상계엄 수사를 맡게 되면서 잠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상계엄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 이 공수처가 최상병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서 재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시작으로 조사를 재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손중성 고발 사주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 서울 고법에서 수사가 나오면서 나왔던 말이 손 검사장에게 이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있다. 근데 그 윗선이 검찰총장이 주도를 했는지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이 고발을 사주하도록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중성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이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는 지금 명태균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 불법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다음에 김현성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가 아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 대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9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9명 전부 다 유죄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소위 말하는 쩐주 역할을 했던 그 사람도 유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이 재수사 여부, 그러니까 상고를 한 상태인데 그거를 서울고검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재수사를 결정한다면 불가피하게 김건희 여사는 소환이 될 것 같고요.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역시 재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조사가 두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사 네.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기회에 네. 우리 문화방송 MBC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용기 있게 언론의 정말 그 가치, 사명을 지켜오시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잖아요. 기존 권력에 대해서 사실을 다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게 해오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그 노상훈 수첩을 다 이렇게 원문을 공개하시는 그런 그 보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상훈 수첩이 지금은 이게 그냥 노상훈이라는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거는 노상훈이 썼다는 증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상훈의 집에 가서 이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노상훈이 안 쓴 거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상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수첩을 작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필체가 없어서 비교가 안 돼서 노상훈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노상훈 수사 이제 다시 해야 되고 노상훈 수첩에 나오는 내용 전부 김용현과 그다음에 윤석열하고 대질신문을 해서라도 다 밝혀내야 되는 거고 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대질신문, 방첩사령관의 대질신문 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고 이 김용현의 그 평생 그 집사 역할을 했던 양모 씨 하고 대질신문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훈 수첩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헌재 재판에도 나와가지고 윤석열 피소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국무회의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 계엄관계 장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 즉 계엄관계 장관 회의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쫙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최상목 이제 기재부 장관이 문건을 갖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편성할 자금을 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 비상 입법기구에 돈을 댄다는 것은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그 12월 4일 저녁에 대통령 안가에서 모였던 네 사람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박성재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환 유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사소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 유치,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불러오는 그런 군사적 모험적 행위, 그러니까 내란 유치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러 사실은 고발장을 안 썼어요. 그것은 이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그 작전 파트, 군의 이제 작전 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분야가 있고 작전 분야가 있는데 작전 분야는 지금 그 휴전선에서 그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외환 유치 부분은 저희가 정보가 있고 충분히 이거는 고발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재수사에 가까운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서버,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게 되는 지금 겁니까? 대통령실에 예. 지금 대통령이 없잖아요. 예.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 대통령실이 그 자리에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공개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그 비화폰 서버가 있는 그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수사도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록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이후로 권한 행사는 헌법에 의해서 정지됐지만 대통령은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영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오전 11시 22분을 기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 윤석열이 된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민간인 김건희 여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됐을 때 경호처에서는 왜 또 거기도 비아폰 압수수색을 막았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 영부인이 있다는 이유였거든요. 영부인이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비아폰 압수수색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그 사저에는 대통령도 없고 영부인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 특히 그 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던 비아폰과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내란죄라든지 혹은 그 이외 직권남용죄의 수사도 굉장히 급무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받게는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요. 그 영향력을 계속 좀 유지하려고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면 그게 이제 15%에서 25% 정도라고 보면 대통령 선거를 나가실 사람은 경선 기간 동안은 근데 2주밖에 안 됩니다. 경선 기간 동안은 윤석열의 지지를 받고 싶겠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당권 경쟁, 아니야 나는 당대표만 할 거야. 이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선 기간부터 이미 당대표로 나갈 사람들 그 사람도 뭐 서너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주자로 나갈 사람들 간에 분화와 분열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초기에 한 2, 3주 정도는 쉽게 배신자 소리 들어가지고 우리 정치에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2, 3주는 좀 어떻게든지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 혹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 2, 3주는 그렇게 가다가 한 3주 이후부터는 결별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을 인용을 하면서 파면됐다는 얘기를 세 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